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또 적은 운동량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을 직접 측정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데요. 초기 별다른 증세가 없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혈당이 283으로 평소보다 많이 높으신데요. 예, 뭘 드셨습니까? 예, 오늘 배추 야채쌈하고 고구마를 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좀 짜게 드시고 평소보다 양을 많이 드셔서 혈당이 283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평소 습관대로 식사를 관리하시고 조금 저염식으로 하면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혈당 관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7월 달에 혈액 검사를 마지막 해서 당화혈색소 5.7로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다음번 오실 때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또 3개월 이상 관리가 잘 되셨는지를 우리 함께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조금 더 부지런한 마음으로 운동하시고 하시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졸중과 동맥경화, 시력 상실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국민병이라 불리는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제 당뇨 환자들의 운동량 그리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자체에다가 지금 이제 송년회 그리고 연말 연시 이런 회식 자리가 많아서 아무래도 과식하게 되고 과음하게 되면서 혈당 관리하는 게 다른 어느 계절보다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해가 새로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평가, 반성, 그리고 새해를 계획한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혈당을 올리고요. 특별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순환기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서 밖에 외출할 때 이제 찬 기운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몸이 움츠러드는 건 기본이고 예. 운동량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게다가 먹을 음식이 많잖아요. 예. 송년회 하다 보면 맞습니다. 잔치가 많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 그럼 실제로도 많은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무래도 그 1970년대 비해서 40년, 그러니까 한 세기 조금 지났는데 지금 7배나 당뇨가 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산업 시대로 진행되니까 이게 활동량이 크게 줄고 그다음에 운동량도 줄고 식습관은 서구화되고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실제 병원을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 3명이 혈당 때문에 좀 고생한다. 고혈당으로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예.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네네. 당뇨병 유병률이 올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당뇨병을 기준으로 하면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있어서 10.1%,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혈당 장애 그룹이 19.9%로 합치면 30%가 되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 10명 중에 3명이나 당뇨병 위험이 있는 고혈당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을 유병률을 보면 1971년대는 1.5%에 불과했거든요. 네네. 이게 2010년대에 10.1%. 아. 계산을 보면 무려 7배나 늘어서 당뇨병이 바로 국민병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0%인데 예. 혈당 장애를 겪는 분들이 한 20% 정도. 예. 그래서 30% 정도가 혈당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꽤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당뇨병 하면은 당뇨. 그러니까 이제 당이 오줌에 섞여 나온다. 소변에 예. 섞여 나온다. 이런 느낌. 예. 그 외에는 좀 막연하거든요. 예. 어떤 질환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동의보감에도 소갈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네. 소는 감소하다는 뜻으로 몸이 자꾸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소갈증이라고 붙였고요. 서구에서도 당뇨라고 하는 것이 당이라는 그 서구의 어원에
소변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소변이 달더라 네. 하는 데서 붙여졌는데 나중에 그 단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포도당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엿당에 오줌 요자를 써서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당뇨가 생기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들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몸 인체 내 간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운반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생기면 이 인슐린 자체의 분비량이 줄거나 네. 충분히 나오는데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하. 아니면 베타 세포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인슐린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면 결국은 이제 혈당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고혈당이 생기겠죠. 예,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중요한 것은 당뇨를 단순히 고혈당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 예. 고혈당이 이어지면 인체는 전체가 연결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인체의 전체의 신진대사에 대사 장애를 초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당뇨는 반드시 대사 장애를 통칭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이게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몸 예. 전체로 나눠져야 되는데 예. 그게 거기에 필요한 게 인슐린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제대로 작용을 못 하니까 예. 고혈당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냥 예. 그 소변으로 배출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차 이해를 하겠죠. 예.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네. 당뇨병의 큰 원인 두 가지는 일단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이 있는데요. 유전적 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제 결국 환경적 원인이 될 텐데 그래서 점점 비만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신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뇨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외상을 겪거나 반복해서 겪는 경우 그리고 수술 횟수가 늘수록 그다음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스트레스가 과잉으로 생성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예. 만약에 젊은 시절부터 쓸데없는 약물들을 지나치게 남용한 경우에 당뇨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임신만 빼놓고는 나머지들을 적절히 스스로 조절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잦은 임신은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임신 횟수가 사실은 늘수록 그래서 둘째 낳을 때보다 셋째, 셋째보다 넷째, 예. 다섯째 낳는 횟수가 많아지면 임신성 당뇨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예, 예. 그리고 뒤이어서 당뇨의 가능성도 조금은 올라간다고 되어 사실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질환, 특히 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예. 좀 권장하는 편인데 예. 당뇨병에서는 또 잦은 임신이 하나의 원인이 예.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셋째까지는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정도라면 안전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당뇨 하면은 세 가지 증상, 삼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뇨, 다식, 다음. 예, 그러니까 많이 마시고 식사를 또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 예. 또 소변도 많이 배출하고 그렇죠. 그건 뭐 적정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수분을 섭취하는 걸 네. 2리터 정도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2리터. 그게 하루에 8컵에 해당하는데 예, 예. 이게 일반적으로 마시는 용량이라면 당뇨가 생기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뇨병이 생기면 심지어는 3리터에서 많게는 10리터까지도 물을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보통 사람 먹은 양만큼 그래서 최대 1.5리터 이내만 나오는데 당뇨병이 생기면 먹은 양이 역시 많으니까 그리고 요당이 함께 섞여 나오면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최대 10리터까지도 많은 소변량을 보고요. 배뇨 횟수가 시간 간격으로 보면 하루 4번에서 6시간 그래서 하루 총 4회에서 6번 보는데 심지어는 당뇨 환자는 한두 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아유. 그리고 많이 먹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상 체중 곱하기 30kcal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걸로 충분히 양을 섭취했다고 느끼는데 예, 예. 당뇨 환자는 이를 훨씬 초과해서 먹더라도 배가 고프고 중간에 간식, 과일들을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허기지면서 체중이 빠지는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노인성 당뇨가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는데 예, 예. 노인분들이 될수록 당뇨병의 증상이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에서 발견되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뇨병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없는데 예. 건강검진에서 예. 당뇨병이다 이렇게 예.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 방청객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증상을 혹시나 호소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좀 겪어봤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예. 마이크를 좀 주세요. 네네. 네, 제가 운동을 하고 나면 소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소변이 진하면서 이게 꼭 설탕물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노랗게. 변해 있다. 그러면서 탁하게. 그러면서 거품도 이렇게 일고. 근데 그 변기 물을 내리고 나면 그 변기가 이 표가 나는 거예요. 소변 그 아하. 진하니까. 그건 글쎄요, 이런 경우를 종종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좀 맞습니다. 이렇게 고되고 피곤할 때 예. 이게 당뇨병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연관이 조금은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과격한 운동이나 아니면 임신부들 그리고 그 몸에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감기 몸살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후에 소변을 보면 소변에 단백뇨가 섞여 나오거나 그럴 때는 혈당이 조금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그때만 잠시 그런 거면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운동이 아닌데도 평소에도 만약 그렇다면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도 한 번쯤은 해봐서 혹시 정말로 단백뇨가 빠지는 건 아닌지 평소에 빠진다면 그것은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심한 운동한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예. 증상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 삼다, 예. 그 다식 다뇨, 다음 요 세 가지 현상 말고도 또 증상이 있겠죠. 어떤 예. 것들이 있는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다음 단뇨 다식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외에도 우리가 체중이 급격히 빠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암이 아니고 당뇨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서 치과를 여러 번 찾았는데도 결국 낫지 않아서 나중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당뇨로 진단된 경우가 있고요. 피부과를 방문해서 가려움증을 계속 약을 먹었는데 예. 계속 가려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 때문이더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피로해지거나 갑작스럽게 남성들 같은 경우 발기부전이 생겼을 때 이게 혈당이 높아지면 그 모세혈관들이 좁아져서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눈이 침침해지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단순 피로감이나 가려움증 예. 이런 것만으로도 또 당뇨병이 나타난 전조 증상이다, 증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예, 가족력은 없었고 특별히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정기 검사하면서 당뇨 있다 해서 1차에서 2차 때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됐죠. 당뇨병 그러면은 합병증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은 내가 당뇨병을 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뇨를 확인을 받고 저 이제 소식하고 또 채식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인터넷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크게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젊었을 때 그 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술을 내가 좋아했는데 술 먹으면 저녁도 이제 회식을 하면서 육고기를 많이 들잖아요. 육고기를 들면서 그것이 누적되고 해서 몽골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그 음식 관계, 술과 그 육고기 관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변화는 입이 마르고요. 그다음에 손발 떨리고요. 어떨 때는 막 어지러워요. 길에 가다가도 막 어지럽고 이렇게 넘어질하고 그런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 3년 됐습니다. 인슐린 맞고 있습니다. 인슐린 맞는데 한 1년 안 됐어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인슐린 맞으니까. 선생님이 목이 많이 부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갑상선하고 당뇨가 왔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일로 제가 이제 당뇨하고 갑상선이 왔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당뇨가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또 갑상선이 오면은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또 당뇨를 병행해서 오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도 또 그 결과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면서 운동은 안 하고, 이런 원인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당뇨로 많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당뇨도 오셨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노안으로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래서 저는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뇨가. 이게 당뇨가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당뇨 이게 음식 조절을 해야 된다. 또 운동을 꼭 해야 된다. 막 이 생각 때문에 음식도 저는 제대로 안 먹어요. 진짜 솔직히 될 수 있으면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소식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힘들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정말 예. 좋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도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어야죠. 또 맞습니다. 채소도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난 먹어야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면 맛있는데 예. 이게 의무가 되고 예. 또 해야 되는 일이 되면은 스트레스 그렇죠. 받고 힘들고. 맞습니다. 근데 갑상선 질환을 예. 앓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당뇨병 때문에 오셨는데 갑상선 질환과 당뇨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는 게 무려 30%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형 당뇨로 진단된 다음에는 꼭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별도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아니지만 한 13% 내외로 당뇨병이 갑상선 질환이 당뇨병에 함께 하기 때문에 2형 당뇨병인 경우도 환자의 증상이 당뇨 이외의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리고 목이 혹시 갑상선 부위가 부르게 보인다 네. 싶으면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데 특별히 2형 당뇨는 항진보다는 저하증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선 질환과 또 당뇨가 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뇨병도 앞서 이제 증상이 없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뭐 어떤 걸 전 단계라고 하는지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상인의 혈당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정상인들이 공복에 나는 과연 얼마 정도 되면 당뇨가 되고 정상일까? 정상은 공복에 절대로 99를 넘지 않습니다. 예. 99 이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뷔페를 갔다든지 할 때 혹시나 나도 당뇨는 아닌데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충분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식후에도 140을 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전에는 120을 넘지 않고요. 그런데 당뇨병은 공복에 126 이상이고 그리고 식사 후에 2시간에 200 이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 직전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은 아니면서 당뇨병이니까 100에서 125 사이 공복 시에는 그리고 식후에는 정상인은 넘어서겠죠. 그래서 140 이상 되면서 당뇨는 아닌 199 사이로 됐을 때는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기가 있다라고 보통 의사 선생님들께 들으시는데 당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심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안심하냐면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이 잘 생기고 하지 나는 그런 데서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의할 점은 당뇨병 전 단계라더라도 그런 환자들도 심혈관 질환 합병줄의 발생률은 당뇨병 환자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복 혈당 장애는 특별히 올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체 20%였는데 무려 30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620만 명이나 어휴. 공복 혈당 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보시면 남자들이 좀 불쌍합니다. 좀 많네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이런 고혈당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공복 혈당 장애 당뇨 전 단계더라도 이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병 환자는 주의하는데 이분들이 주의를 안 해서 아하. 심혈관 질환이 당뇨 환자보다 먼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난 당뇨병 아니야. 예, 당기는 좀 있대. 예, 그래서 조절 안 하면 예. 훨씬 더 다른 합병증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뇨병에도 1형과 2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주시죠. 예, 이 시간에 그걸 정리하면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제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네.
일형 같은 경우는 여러 연령층에 생길 수 있지만 특별히 30세 이상 이하에서 흔합니다. 예. 그래서 감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고요. 유전 이상이나 자가 면역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기 때문에 췌장의 베타 세포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 지표를 검사해 보면 0.6 이하로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예. 반면 이형 당뇨는 나이가 들수록 호발해서 최근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비만 문제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생 시기가 눈에 띄지 않는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한참 당뇨가 생긴 다음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예. 그리고 원인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이나 비만, 환경 등인데 이 췌장의 인슐린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나온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거나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라서 경구형 약제로 대체적으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병이다. 어르신들 당뇨병 걸리셨다 이러면은 2형 당뇨병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1형 당뇨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예. 발생하는 게 1형 예, 당뇨병. 특징입니다. 예, 그걸 좀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편견을 깨는 시간, 알쏭달쏭 꽁트 클리닉.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 걱정에 늘 마음이 편치 않은 30대 남성. 그래서 그는 평소 몸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운동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신데 저는 걱정이 돼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당뇨도 유전이 되나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우리 방청객들 실제로 부모님이 좀 당뇨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유,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유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예, 실제 당뇨가 유전이 됩니다. 아. 그래서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라면 예. 10%에서 한 15%에서 발병률이 유전되고요. 네. 부모가 두 분이 한꺼번에 당뇨시라면 무려 30%에서 어우. 자녀에게 유전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3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당뇨병의 위험도가 좀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전 소인만으로 당뇨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환경적인 인자가 방아색 역할을 해서 촉발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30분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식습관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무래도 첨가물,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섭취를 삼가하고 과식하지 않게 절제하면서 꾸준히 스트레스 관리까지 겸해서 한다면 네. 비록 유전 성향은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발병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드립니다. 예.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예. 자, 두 번째 꽁트 함께 해보시죠. 저는 밥 먹고 나서 이 커피 마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참 제일 좋더라. 근데 우리 좀 주스 마시나? 언니 이제 우리 몸도 생각해야지. 비타민C가 당뇨 예방에 좋다는 말 못 들었나?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과일 주스 챙겨 마신다. 그래, 비타민C가 건강에 되면 좋나? 근데 주스가 너무 달아서 오히려 몸에 좋지 않겠나? 우리 과일을 여러 가지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우리 몸에 안 좋겠나? 알긴 한데 과일을 일일이 챙겨 다니기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게 좋다. 비타민C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과일 주스도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영국의 에든브룩스 예. 병원의 그 연구소에서 40세에서 75세 그 환자 그 정상인입니다. 정상인 예.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12년 동안이나 했는데요. 그들 중에 발병률이 당뇨병 발병률이 한 3.2%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 C 농도가 혈중 농도가 최고 높은 그룹에서 당뇨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니까 가장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낮은 그룹에 비해서 62%나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아졌거든요. 상당히 떨어지네요. 예, 그 연구 때문에 이제 오해하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나도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스 형태로
과일 주스를 많이 마셨더니 아하. 오히려 당뇨 발생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섬유소가 예. 섬유질이 제거된 과일을 섭취하면 과당이 직접적으로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아하.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고요. 반드시 그래서 집에서도 되도록이면 과일을 믹서기나 이런 걸로 갈아 드시지 마시고 네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어서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면 당이 급증하는 걸 그 섬유소가 막아주고 아하. 그리고 그 섬유소, 섬유질들은 우리 몸의 대장에 있는 유사항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대장까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과일 주스로 주스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 예. 과일을 실제로 그냥 씹어 드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과일도 상대적으로 좀 당이 높은 과일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어떤 과일 게 중에서 이제 당이 특별히 높은 과일들은 수박이나 네. 파인애플이나 바나나가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은 양을 조금 줄여 드시고요. 나머지 과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교환 단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1교환 단위를 50kcal, 당질로는 12g 그렇게 환산해서 체중이 좀 작은 분들이 이제 하루에 총 1600칼로리, 킬로칼로리 정도 이내 섭취하는 분은 1교환 단위, 그 이상은 2교환 단위를 먹을 수 있는데 방청객 여러분 못 알아듣겠지요. 예. 그래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대충 그것들을 가장 쉽게 제가 환자분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손을 약간 오므려서 네. 여기에 덮은 상태, 어. 이 정도 용량을 하루에 섭취하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루에 여러 가지 과일을 아침에 이만큼, 점심 때,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총 용량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드시고 과일 먹자 그래서 이만큼 드시고 예. 점심 드시고 이렇게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박, 그리고 바나나, 예.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런 건 좀 피해라. 예. 포도는 어떻습니까? 저 포도 좋아하는데. 포도는 중간 정도 아, 중간입니다. 되어서 사실은 포도를 정확하게 1교환 단위로 하면 한 19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19알이요? 예, 거봉으로 환산하면 뭐 10개에서 11개지만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그렇죠. 아까처럼 포도 같으면 이제 반송이 정도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몸에 좋아, 예. 과일 살 안 쪄, 그거 다 예. 좋은 거야라고 하지만 예.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예. 당뇨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예. 자, 지금까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 그렇다면 예.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화면인지요? 예,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고 있는 화면인데요. 예. 예, 알코올솜으로 닦고 주사침을 찌른 다음에 네. 나온 혈액을 가지고 혈당 시험지에 대서 혈당을 재는 겁니다. 저 모습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공복에 126을 넘거나 식후에 200을 넘어서면 네. 이제 보다 심도 깊은 경구 당부화 검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을 채취하는데 이렇게 경구 당부화 검사는 75g의 표준 포도당 용액을 사용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공복으로 내원해서 공복에 혈액을 뽑고 드시고 시간 간격으로 뽑아서 2시간째 200이 넘으면 당뇨로 확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당을 섭취해서 예. 계속해서 공복 이후에 당이 굉장히 높은지 그렇죠. 낮은지 그걸 얼마나 다시 한번 올라가는가를. 체크한다는 거죠. 예. 아,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혈액을 채취해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반드시 당뇨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안과를 찾아가서 안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은 시력의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산동제를 써서 안저 촬영을 해서 당뇨 합병증이 없는지를 꼭 살피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증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안과에 가서 예. 눈까지 예. 뭐 합병증이 없는지 예. 검사를 꼭 해야 된다. 예. 자, 이제 치료를 들어갈 텐데요. 예. 앞서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뇨병이 그 종류에 따라서 예. 좀 치료를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기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식후에 올라가는 당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하고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네네. 그 인슐린 분비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당이 어느 정도 높지 않은 경증 네. 환자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충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경구 약제를 복용하고
그래도 당이 떨어지지 않고 3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7%를 넘어서면 이제 안 되면 경구약제 플러스 인슐린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로 당뇨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당뇨 치료할 때 가장 좀 많이 봤던 장면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은 좀 주사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주사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고 예. 또 요즘은 주사기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인슐린 주사기겠죠? 예, 인슐린 펜형 인슐린 주사기로 각 모양이 다른데요. 그래서 맞는 방식이나 그게 다르고요. 예를 들면 12단을 맞는 사람이면 12까지 돌리고 앞에 바늘을 장착하고요. 그리고 투여가 잘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주사기를 해서 끝까지 쭉- 누르고 하면은 저렇게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합형 인슐린이라서 혼탁이 보이는데요. 이걸 서서히 굴려서 잘 섞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흔들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기가 맞는 용량을 돌린 다음에 앞에 바늘을 설치하고 그리고 뱃살에다가 그리고 허벅지, 양허벅지, 양팔에 주입할 수 있고요. 네네. 자, 표준형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꼽 둘레 5cm는 맞으면 안 되고요. 1번부터 31번까지 지금 날짜별로 번호가 있는 곳에 각각 주입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이고요. 예, 예. 각각의 사이 간격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간격입니다. 그리고 맞을 때는 뱃살을 집어 올려서 주사기를 90도로 세워서 하거나 뱃살이 없는 분은 45도로 기울여서 주입을 쭉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5초에서 10초 정도 천천히 세셔서 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사액이 밖으로 똑똑 흘러내리는 수가 있어서 제대로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1번, 2번, 3번 예, 이런 예. 순서로 예. 이제 주사를 맞게 된다 이거죠. 아프진 않습니까? 주사 바늘이 그래서 조금 통증이 있는 주사 종류가 사실은 좀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 실제로 저 주사 바늘이 우리 한방 침 정도로 많이 가늘기 때문에 아. 통증은 대체로 없다고 하는데 좀 깊게 찌를 수 있는 이 8mm, 예. 6mm짜리가 있는데 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용량이 과하지 않은 분들 4mm 아주 짧은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통증이 조금 작겠습니다. 네. 인슐린 주사 놓는 것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예, 종류별로 좀 어떻게 다른지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슐린의 종류들은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어서 4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효성이나 초속효성, 그리고 고전적으로 쓰던 중간형 인슐린이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24시간 작용할 수 있는 장시간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이 있는데요. 네. 맞는 것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속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으면 식사 전 15분 전부터 맞으면 바로 작용을 해서 2~3시간, 서너 시간까지 가고요. 그래서 매식전 맞거나 많이 힘든 경우는 하루 2번으로 맞을 수 있고요. 고전적인 중간형은 식전에 맞으면 하루에 6~7시간 작용하니까 하루 1번 내지 2번 주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작용하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장시간형은 네네. 자기 전에 보통 한 번 맞으면 24시간 작용하는데 보시면 식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혈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초속효성을 함께 쓰거나 아니면 경구형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횟수가 여러 번이라서 불편을 고려해서 개발된 게 이제 혼합형이 중간형에다가 속효성을 섞어서 네. 7:3, 8:2 또는 5:5까지 만들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슐린 주입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잠깐 이렇게 예. 흔들던 게 혼합형. 그 속효성과 중간형을 그렇죠. 이렇게 혼합하는 예. 그래서 혼합을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혼합이 인슐린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작용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게끔 예.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인슐린 이렇게 주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당뇨병뿐만 아니고 비만에 대해 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을 텐데요. 네네. 원래는 이런 수술은 고도 비만 환자,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재가지고 35, 40을 넘어가는 고도 비만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건데 그것을 이제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해 보니까 혈당이 정상화되더라 하는 데서 출발했고요. 자료면을 보시면 네네. 당뇨병 수술 방법이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묶어서 아. 소량씩밖에 먹을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당뇨병의 위 배출 속도를 늦추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위를 부분 절제하거나 그리고 소장을 잘라내서 소장을 역치시켜서 음식물의 영양분이 흡수를 차단하고 그리고 소장에서 존재하는 인크레틴 호르몬들이
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보아서 당이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체중도 빠지는 이런 효과들을 보는 것들이 당뇨병의 수술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간단히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음식물을 6차례에 걸쳐서 아주 소량씩밖에 못 먹게 되고 수술 후에는 이제 후유증이라고 보통 하는 설사가 사실은 조금 잦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위나 소장에서 영양분, 미네랄들이 흡수되는데 5 내지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미네랄 대사 장애가 보통은 종종 생기고 어떤 경우는 당뇨병이 다시 재발되어서 이렇게 치료를 다시 당뇨병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술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도비만 환자들, 체질량 지수가 35에서 40을 넘어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근경색에 그런 위험성이 임박해 있다. 그런 게 예측되는 환자 그룹에게 되도록이면 추천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환자, 예. 정말 뚱뚱한 환자 예.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뇨병 이 만화로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질문 첫 번째 드리죠.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보면 손가락마다 혈당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이 맞는 얘기입니까? 손가락마다 혈당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니. 예. 예. 손가락뿐만 아니라 방금 잰 그 손가락에서 예. 혈당계 재더라도 또 한 번 이상해서 한 번 더 쥐어짜가지고 재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혈당 측정기 자체에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색소원을 네. 광도 분석하거나 아니면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한 변수들에 따라서 혈당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손이 너무 차거나 지금 겨울철에 아니면 이제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택은 우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데 놓아두었다가 바로 재는 경우 아니면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재는데 그 알코올이나 물기가 혈당계에 함께 될 때 생각보다 변동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혈당기로 반복해서 계속 잴 게 아니고 그게 많이 차이가 난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반드시 그 혈당기를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들고 와서 나란히 놓고 시험지를 꼽은 다음에 그 혈당기에 한 방울씩 똑같은 혈액으로 재본 다음에 그 차이가 20을 넘지 않으면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주 안 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찔러서 여기 찔렀는데 뭐 20 차이가 안 나면 예. 그냥 이거는 뭐 근사치니까 괜찮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죠. 음주 후에 혈당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혈당과 음주 관계가 있나요? 혈당과 음주, 예. 특히나 송년회가 많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실제로 음주를 하게 되면 혈당치에 변동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대부분 알코올만 들어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칼로리는 들어있는데 영양소는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칼로리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심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알코올이 또한 간에서 간을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간에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거나 포도당을 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알코올이 그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반대로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과격하게 한 다음에 술 마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인슐린을 맞고 나서 이렇게 술을 마신 경우에 특별히 그런 위험성이 크고요. 그리고 경구 약제 중에 인슐린 분비 자극제를 쓴 경우에 그런 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우리가 알코올 섭취 양은 당 관리를 잘하는 분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그 양은 소주잔으로 2-3잔 이내로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 환자라면은 가급적이면 약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게 제일 그리고 당이 좋은 있다라면은 길이죠. 좀 예. 술자리 피하시는 게 제일 좋겠군요. 예.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생겼는데 출산 후에 당뇨가 없어지나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임신성 당뇨. 예. 임신했을 때 당뇨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출산 후에는 없어집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당뇨를 경험 안 하니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이제 당뇨가 있는 상태의 여성이 임신한 경우는 그건 임신성 당뇨가 아니고
당뇨병 환자가 임신한 거고요.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당뇨병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산후 그 출산 전후에서 모성 합병증들 유병률이 높고 거대화라든지 아니면 사산이라든지 기형아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네. 그런 당뇨병이 이미 있던 사모더라도 유전 확률은 자녀에게 1 내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임신이 된 다음에 당뇨로 진단된 분들은 우리가 임신성 당뇨의 기준은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신되면 태반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들이 이제 임신 출산하면서 태반이 박리되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당뇨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물론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유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임신성 당뇨도 자동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임신했을 때 당뇨가 생겨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당뇨병을 치료할 때 처음부터 인슐린을 쓰게 되면 평생 못 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앞서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계속 놓다가 이거를 인슐린 치료를 하면 평생 가져가야 된다. 저도 이 말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혈당이 경구약제를 해도 계속 조절 안 될 때 저희가 인슐린을 권유하면 인슐린을 실제로 맞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두려움도 있고 실제 매일 인슐린을 자기 몸에 찌른다는 게 쉽지 않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요. 실제 초기 당뇨 환자에게 혈당이 너무 높고 경구약제로는 도저히 조절 안 될 때 우리가 인슐린을 써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당이 차츰 좋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필요한 인슐린 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면 실제로 입원해서 인슐린 조절하다가 외래에 와서 공복에 자꾸 인슐린 맞는 공복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190, 80, 70 막 떨어지면 그때는 끊을 때가 되었구나 해서 끊을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일형 당뇨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다 파괴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경구 약제가 인슐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알코올 섭취가 과다해서 근만성 췌장염이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췌장이 석회화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2형 당뇨병 같은 경우 특별히 2형 당뇨 중에서 이제 당 조절이 안 되고 저항성이 너무 세서 고용량의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끊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용량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혈당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분들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형 당뇨는 췌장의 그 인슐린 기능이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2형 당뇨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또 저항성이 좋아지면 인슐린을 아예 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경구약제도 끊고 외래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당뇨병 증상 자체가 없어지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렇죠. 그래서도 이제 목표 혈당을 잘 유지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당뇨병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끝으로 당뇨병이 좀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당뇨병을 지금 앓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당뇨병이 이렇게 아시아에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데요. 이런 당뇨병에 대해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최근에 운동, 특별히 자전거 도로라든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고요. 예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 한쪽 그 부부 중에 한 편이 당뇨병에 걸리면 다른 한 편이 또한 당뇨병이 잘 걸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그리고 부부가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하면서 당뇨병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병의 예방의 1차적인 예방책으로는 가족 안에서 건강한 식탁 그리고 가족 간에 가족애가 좋은 가족일수록 당뇨병에 노출되거나 걸릴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나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들로 산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저희가 권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끝냄과 동시에 운동의 효과가 혈당에서 사라지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그렇지만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은 운동을 끝내더라도 그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운동의 좋은 효과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반드시 심혈관 질환이 중증이어가지고 심근경색을 최근에 알았다. 또는 눈의 망막에 출혈이 심해서 지금 현재 안구 출혈, 망막 출혈로 수술받거나 치료받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당뇨병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탁을 건강하게 하면서 예방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근력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가족에도 키우고요.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내분비내과 이경일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